안녕하세요. 책 읽는 하루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책은 펼치기만 해도 역사가 한눈에 들어오는 1일 1페이지 그날 세계사 365입니다. 지은이는 백재현, 편찬한 곳은 팬덤북스입니다. 역사학자 에드워드 칸은 역사란 무엇인가 라는 책에서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다 라고 정의했는데요. 이 책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65일 오늘의 역사가 한눈에 읽히는 책으로 국내는 물론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등 세계사의 지식을 단 한 권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알기 쉬운 분류와 아이콘으로 한눈에 세계사를 볼 수 있으며 그날 세계사 연대표도 수록하고 있어 쉽게 그날 세계사를 찾아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동안 복잡하고 난해하고 외우기만 했던 세계사 이야기들이 사건, 역사, 정치, 경제, 문화, 건축, 발명품, 인물, 과학 총 9개의 키워드로 분류되어 일목요연하고 명쾌하고 알기 쉽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초중 고등학생들에게 세계사에 대한 지식과 교양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유구한 역사 속에서 쌓인 과거와 현재의 이야기와 대화를 나누는 귀중한 시간을 선물할 것입니다. 매일 한 페이지씩 읽다 보면 1년이면 세계사 고수가 되는 책, 가족들의 생일이나 특정한 날에 과연 어떤 역사적 사건이 일어났을까 찾아보는 재미가 있는 1일 1페이지 그날 세계사 365 일부를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는 하루와 함께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1월 1일 쿠바, 남미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이뤄내다. 1959년 1월 1일은 피델 카스트로, 체게바라, 라울 카스트로 등 공산주의 혁명가들이 무장 투쟁을 벌인 끝에 바티스트 정권을 몰아내고 정권을 잡음으로써 쿠바 혁명을 완성한 날이다. 당시 29세의 체게바라는 1956년 11월 카스트로와 함께 그랜마호를 타고 쿠바에 잔입해 마에스트라 산맥을 중심으로 게릴라전을 펼친 지 2년 만에 혁명을 완수했다. 스페인의 마지막 남미 식민지였던 쿠바는 미국과 스페인 간의 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함으로써 1898년 독립했지만 미 군정을 거쳐 1902년 5월 20일 완전 독립했다. 그러나 미국 자본에 철저히 예속됐고 사탕수수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였다. 부는 미국 자본과 쿠바 대지주에 집중되고 국민들은 찢어지게 가난했다. 정권마저 부패한 독재 정권 하에서 국민들은 수차례 봉기를 일으키지만 미국의 비호하에 진압되었다. 마침내 혁명에 성공한 쿠바는 문맹을 없애려 노력했고 농장 국유화 등 토지 개혁을 단행했다. 체게바라는 나중에 미국에서 쿠바 혁명을 설명하면서 세계가 우리들을 공산주의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결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초기에 민주적 성격을 띠었던 혁명정부는 1960년 하반기부터는 공산주의 정부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정권에 반대하는 신문사를 폐쇄시키는 등 철저히 언론을 통제했으며 수많은 사람을 투옥하고 심지어 1만 5천에서 1만 7천 명이 처형당했다는 주장도 있다. 결국 미국과는 1961년 1월 국교를 단절하고 만다. 피델 카스트로는 49년 동안 쿠바를 통치하다 2008년 2월 19일 국가 원수직을 사임하고 2016년 11월 25일 90세의 일기로 사망했다. 1월 2일 소련 최초의 달 탐사선 발사에 성공하다. 1959년 1월 2일은 소련이 세계 최초로 달을 향한 인공위성 루나 1호 발사에 성공한 날이다.
루나 1호는 목표대로 달에 착륙하는 데는 실패하고 달 근처 5,995km까지 접근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지구의 중력을 벗어나 달에 접근한 최초의 우주선이다. 지구의 중력을 벗어나려면 초속 11.2km라는 엄청난 속도가 필요한데 루나 1호가 그것을 해냈고 이는 인간이 우주로 나갈 길을 열었다. 그 후로부터 10년 만인 1969년 7월 인류는 달에 첫 발을 내디딜 수 있게 되었다. 바로 미국의 닐 암스트롱이 아폴로 11호를 타고 달에 내린 것이다. 소련은 1957년 10월 4일 세계 첫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 1호 발사에 성공한 뒤부터 사실상 달 탐사 계획을 세웠다. 한 달 뒤 발사된 스푸트니크 2호에는 개를 태워 발사했다. 스푸트니크 2호는 비록 지구로 귀환하지 못했지만 생명체를 실은 첫 우주선이었다. 소련이 달에 착륙해 조사를 하는 것이 목표였던 루나 계획은 1958년에 시작됐다. 루나 계획은 3번 실패하고 4번 만인 1959년 1월 2일에 성공한 것이다. 루나 1호는 현재 지구와 화성 사이를 돌고 있다. 한편 실제로 달의 표면에 도착한 것은 같은 해 1959년 9월 12일 발사한 루나 2호로 발사 이틀 뒤인 9월 14일 달 표면 고요의 바다에 내렸다. 루나 2호는 최초로 달의 표면에 도착한 탐사선이다. 1970년대 중반까지 소련과 미국은 실패한 것까지 포함해 약 60여 번 달 탐사를 했다. 그 뒤 15년간 휴식기를 거친 후 1990년 일본이 3번째 달 탐사선 히텐을 쏘아 올리면서 달 탐사 경쟁은 다시 불붙었다. 1월 5일 우리나라 야간 통행금지 해제되다. 1982년 1월 5일 24시를 기하여 37년간 지속되어 온 야간 통행금지가 해제되었다. 야간 통행금지란 전시나 천재지변 등이 발생하여 치안 유지가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지역에 제한적으로 실시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분단이라는 특수성을 가진 우리나라는 오래 지속됐다. 야간 통행금지가 시작된 것은 1945년 9월 8일 인천에 상륙한 미군이 미 군정청 하지 사령관의 군정포고 1호로 서울과 인천 지역에 야간 통행 금지를 실시한 것에서 유래된다. 같은 해 9월 29일에는 전국으로 확대됐다. 처음엔 치안 유지가 목적이었으나 한국 전쟁과 남북 분단으로 지속되었던 것이다. 통행 금지 시간은 상황에 따라 늘어나고 줄어들고 했지만 주로 12시에 사이렌이 울리며 시작돼서 다음날 새벽 4시까지다. 1954년 4월 1일에 경범죄 처벌법이 만들어지면서 통행금지를 어기면 파출소에서 지내다 새벽 4시경 통행금지가 해제될 무렵에 즉결 심판을 받고 벌금을 낸 후 풀려났다. 1년 내내 통행금지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보신각에서 제아의 종을 울리는 한 해의 마지막 날 등은 일시적으로 통행금지가 풀렸다. 이날 국민들은 일시적인 해방감을 맛보았다. 그런 날이면 서울 명동이나 도심에는 사람들이 발 디딜 틈이 없이 몰려나왔다. 야간 통행금지는 1964년 제주도와 경주, 충청북도 지역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해제되었다. 야간 통행금지의 해제는 국민 생활의 편익 증진과 국가 시책인 관광의 진흥, 경제 활동의 활성화, 그리고 88 올림픽 및 86 아시아 경기대회 개최 관련 국가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한 것이었다. 야간 통행금지가 해제된 후에는 통행금지 해제의 성과를 홍보하기 위한 영화가 제작되기도 했다. 1월 11일 시칠리아 섬 에트나 화산 폭발로 6만여 명 사망하다. 이탈리아의 시칠리아 섬 동부에 있는 에트나 화산. 이 화산은 50만 년 전 아프리카판과 유라시아판이 충돌하면서 형성되었다. 해발 3,327m의 이 화산은 남부 이탈리아에서 가장 높은 산일 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가장 높은 활화산이기도 하다. 요즘도 화산 활동이 심한 날에는 종종 공항이 문을 닫는다. 용암이 강물처럼 흐르다 굳은 모습을 지금도 생생하게 볼 수 있다. 그리스 신화에서는 제우스 신이 괴물 티폰을 이 산에 가뒀는데 이 괴물의 몸부림으로 화산 활동이 생겼다고도 한다. 정상의 가장 큰 분화구는 지름 800m, 깊이 200m에 달한다. 1683년 1월 11일 이 에트나 화산이 대폭발을 했다. 이로 인해 6만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기록이 있다. 1990년부터 1993년까지도 큰 폭발 활동이 있었고 2001년, 2002년, 2006년 11월에도 큰 폭발이 있었다. 또 2012년 4월 24일 오전에도 용암과 화산재를 분출하며 또다시 폭발했다. 그때마다 새로운 산이 생기고 분화구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만들어진 크고 작은 기생화산이 260개나 된다. 이 같은 이유로 에트나산은 2013년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기도 했다. 활화산을 보러 오는 관광객이 연간 100만 명이 넘는다. 시칠리아 섬에서 세계 최초로 아이스크림이 만들어진 것도 에트나 화산 덕분이라 할 수 있다. 세상 만물은 물, 불, 바람, 흙 등 4개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한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엠페도클레스는 실험을 위해 폭발하는 에트나 화산의 분화구에 직접 들어가서 죽었다는 기록도 있다. 2월 7일 유토피아의 저자 토마스 모어 태어나다. 1478년 2월 7일 유토피아의 작가로 유명한 토마스 모어는 런던에서 법관 존 모어의 차남으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영리했던 토마스 모어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그리스어, 라틴어, 신학 등을, 링컨 법학원에서 법률을 배웠다. 그때 에라스무스와 친교를 맺어 많은 영향을 받았다. 에라스무스의 대표작 우신예찬이 쓰인 곳이 바로 토마스 모어의 집이었다. 모어는 헨리 8세 개인 비서로 등용되며 탄탄대로를 걷기 시작했다. 1517년 루터의 종교개혁을 신랄하게 비판했는데 이 점도 헨리 8세의 마음에 들었다. 모어의 이 같은 종교적 보수 성향은 고위직에 올라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음에도 수도자들이 입는 거친 옷을 입고 다니는 등 유혹을 멀리하려는 자세를 갖게 하였다. 하지만 종교적 자유를 주창한 유토피아의 내용과는 상반되게 그는 개신교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철저히 탄압했다. 모어는 헨리 8세가 캐서린과 이혼하고 엠블린과 결혼하려는 과정에서 사이가 멀어졌다. 처음에는 왕의 새로운 정책에 협력하였으나 헨리가 교황의 권위를 부정하기 시작하자 반대의 길을 걸었다. 결국 반역죄로 기소되어 1535년 7월 6일 참수형을 당했다. 처음에 그에게 거열형이 선고되었지만 왕의 요구에 따라 참수형으로 바꾸었다. 그는 죽기 전에 군중들을 향해 나는 왕의 좋은 신하이기 전에 하느님의 착한 종으로서 죽는다 고 외쳤다. 또 사형 집행인에게 내 목이 짧으니 조심하라 라는 유머를 한 것으로 유명하다. 1934년 영국인 로마 카톨릭 신자들의 집단 청원으로 로마 카톨릭 교회의 성인으로 공인되었다. 12월 25일 대형각 호텔 화재 사건. 1971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 아침 서울시 중구 충무로 소재 22층짜리 대형각 호텔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다. 추락사 38명 포함 163명이 사망하고 63명이 부상당했다. 재산 피해는 당시 소방서 추정으로 약 8억 3,820만 원이었다. 화재 원인은 2층 커피숍에 있는 LP가스가 폭발한 것으로 밝혀졌다. 2층에서 시작된 불은 호텔 내부가 가연성 소재로 마감된 탓에 곧바로 호텔 전체로 확대되었다. 화재 진압을 위해 거의 모든 소방차가 출동했고 경찰과 군대까지 동원되었는가 하면
주한미군의 소방차와 헬리콥터, 대통령 전용기까지 투입되었지만 한계가 많았다. 옥상에는 헬리포트도 없었고 건물에는 스프링쿨러도 없었다. 옥상 출입문마저 닫혀 있어 인명피해를 키웠다. 실제로 22여 구의 시신이 옥상 출입문 앞에서 발견되었다. 당시 국내 최고의 32m 사다리차를 이용해 진화 작업에 나섰으나 7층까지밖에 미치지 못했다. 박정희 대통령까지 현장에 나와 화재 진압을 독려했지만 상황을 바꿀 수는 없었다. 수많은 투숙객이 유독가스와 열기를 이기지 못해 창밖으로 뛰어내리는가 하면 이 광경이 TV 생중계로 보도되어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급속한 도시 팽창에 맞추어 고층 빌딩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났지만 그에 맞는 안전대책과 시설은 태부족인 상황이었다. 대형각 호텔도 지은 지 1년 6개월밖에 안 되는 신축 건물이었지만 화재 시 안전을 보장할 시설과 대책은 극히 미비한 상황이었다. 1972년 서울 시민회관 화재, 1974년 청량리 대왕코너 화재와 함께 서울 3대 화재 사고로 꼽히고 9.11 테러 이전까지는 단일 건물 최대의 호텔 화재 참사로 기네스북에 기록되었다. 12월 31일 영국, 인도의 동인도 회사를 설립하다. 새로운 세기를 불과 하루 앞둔 1600년 12월 31일 영국과 인도 사이의 무역을 15년간이나 독점할 동인도 회사가 엘리자베스 1세의 허락을 얻어 설립됐다. 125명의 주주가 자본금 72,000파운드로 일종의 주식회사인 동인도 회사를 설립한 것이다. 회사의 전반적 행정 업무는 24명으로 구성된 런던의 중력회의가 관장했다. 엘리자베스 1세는 스페인, 네덜란드 등에 비해 식민지 진출이 늦은 대신 막강한 권한을 동인도 회사에 부여했다. 동인도 회사는 영토 점령이 아니라 경제적 수탈을 위한 제국주의 침략의 표본이었다. 근대 식민지 역사의 중요한 축을 담당했다. 그 바탕에는 강력한 군사적 우위가 있었다. 당시 영국과 네덜란드는 스페인으로부터 패권을 넘겨받아 각자 경제력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을 때였다. 영국이 인도에 동인도 회사를 설립한 것은 네덜란드의 인도 무역 독점을 깨뜨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인도로부터 향신료 무역을 장악한 네덜란드가 막대한 부를 얻고 있음을 영국은 봤던 것이다. 1652년 영국과 네덜란드의 전쟁에서 영국이 승리하면서 인도 무역의 축은 영국으로 완전히 기울었다. 영국이 가장 먼저 동인도 회사를 설립하자 1602년 네덜란드, 1616년 덴마크 등을 비롯해 포르투갈, 프랑스, 스웨덴, 오스트리아 등도 경쟁적으로 동인도 회사를 설립했다. 동인도 회사는 단지 경제적 침탈을 위한 기구에 그치지 않고 인도 전체를 식민지화하는 제국주의의 천병 역할을 했다. 특히 동인도 회사는 점차 동쪽으로 나아가 중국과 일본으로까지 진출했다. 영국은 중국으로 세력을 확장해 청나라와 무역을 해 특산품을 얻고 인도에서 얻은 특산품을 중국으로 수출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 오늘 낭송은 여기까지입니다.